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약칭 정교모 사무총장이자 변호사 자격도 갖고 있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최근 헌법재판소에 사전투표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국내 언론사 및 유튜브 채널 가운데 가장 먼저 지난 10월 27일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권순알TV는 해당 보도 후 이호선 교수가 헌재에 낸 A4 용지 27페이지 분량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전문을 입수했습니다. 이번 위헌 심판 청구서를 꼼꼼히 모두 읽어보니 다소 길긴 하지만 선거정의 실현에 관심이 높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소개해드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돼 오늘 후속보도 성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용어가 꽤 많긴 하지만 들어보시면 내용을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사전투표 위헌 심판 청구서의 구성은 청구 취지, 침해된 권리, 청구 이유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청구 이유는 1. 청구인의 지위 및 청구 적격, 2. 심판 대상 사전투표 관련 법률들의 위헌성, 3. 결론순입니다. 이 가운데 청구인의 지위 및 청구 적격은 청구인의 지위와 이건 심판 대상 법률과의 직접적 자기 관련성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심판 대상 사전투표 관련 법률들의 위헌성은 규범적 측면에서의 본원적 위헌성과 제도 설계 측면에서의 원천적 위헌성과 기본권 침해, 그리고 기술적 측면의 위험성에서 초래되는 위헌성과 독일 헌재 교훈,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범적 측면에서의 본원적 위헌성은 비밀선거의 원칙 위배, 투표의 등가성에 따른 평등선거 원칙 위배, 선거운동 허용 유무에 따른 평등권 침해, 1차 투표로 인한 공개투표와 경향과 양심의 자유 침해,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 설계 측면에서의 원천적 위헌성과 기본권 침해는 편의와 목적의 혼동, 편의적 기능조차 상실, 그리고 유비쿼터스 투표의 무모성과 불법성,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호선 교수가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전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청구인 해서 이호선 교수 이름이 있습니다. 청구 취지는 공직선거법의 사전투표 관련 조항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55조 제2항, 제4항, 또 제158조, 제162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이렇게 청구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침해된 권리로는 헌법 제1조 제2항 국민주권,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 평등권, 제24조 선거권, 제25조 공무담임권, 제37조 제1항 선거의 투명성 보장권, 제41조 투표 등가성의 원리와 비밀투표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위헌심판 청구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청구인의 지위 및 청구 적격. 가. 청구인의 지위, 즉 청구인이라 하면 이호선 교수를 말합니다.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고 있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소재 4년제 사립대학의 법학전공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17년에는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이호선 교수가 청구인인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 이건 심판 대상 법률과의 직접적 자기관련성. 1. 청구인은 2022년 3월 9일 치러진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본선거 전인 2022년 3월 4일 강원도 문막읍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권을 행사하였고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본투표 당일 투표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또 앞으로도 2024년 4월 10일 예정되어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 다양하게 주권자로서 선거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가치의 동등함, 비밀투표의 원칙에 대한 보장, 투개표 과정에서의 공적 투명성의 확보 여부는 청구인의 투표 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고, 이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2. 최근 국가정보원이 공식 발표한 선관위 보안 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인터넷을 통해 침투할 수 있고, 해킹이 가능하여 사전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청인 즉 선관위 도장과 사인 즉 투표관리관의 도장 파일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훔칠 수 있었고, 테스트용 사전투표 용지 출력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제 사전투표 용지와 QR코드가 같은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통신장비에는 외부의 비인가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어 내부 선거망으로 침투할 수도 있었다는 것도 공식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2023년 1월 사전투표 본인 확인기 입찰이 있었는데 결정된 업체의 기기 오류율이 10%로 드러났다는 점도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3. 실제 해킹이나 부정선거 논란과 별개로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특히 사전투표 과정에서의 기술적 위험성을 확인하였다면 이 가능성만으로도 청구인과 같은 일반 유권자들은 선거를 통한 주권의 위임 과정의 정당성, 공적기관의 형성에서 투표 가치가 심각하게 왜곡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논란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주권자로서의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이 침해되고 있음은 자명합니다. 4. 그러나 무엇보다 청구인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하였는 바, 그 과정에서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가 표기되어 있는 기표용지 사용을 강제당하여 투표의 비밀성을 침해당하였고, 청구인이 사전투표를 하는 이상 향후에도 이런 침해는 피할 수 없습니다. 2. 심판 대상 사전투표 관련 법률들의 위헌성. 가. 규범적 측면에서의 본원적 위헌성. 만일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결과에서 기술적으로 해킹 가능성이 없고 완전 무결하다고 밝혀졌다면 사전투표는 헌법의 규범적 체계 및 가치와 부합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적 위험성이나 조작 가능성과 별개로 사전투표제가 공식적으로 도입된 2014년을 전후해 이미 학계에서는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위헌성과 위험성을 지적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기술적 불완전성보다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는 규범적 불완전성이며, 이로 인한 청구인을 비롯한 주권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은 이미 충분히 침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1. 비밀선거의 원칙 위배. 현재 사전투표의 회송용 봉투에는 누구의 투표용지인지 확인하기 위해 QR코드가 찍혀 있는데, 사전 등록 없이 신분증 확인만으로 투표가 가능토록 한 제도하에서 이중투표 등을 막으려면 필연적으로 사전투표자의 주소지와 이름 정도는 기록되어야 하는 까닭에 이런 표식은 불가피합니다. 일부에서 공직선거법상 바코드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QR코드를 쓰는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QR코드가 되었건 바코드가 되었건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다는 것은 정면으로 비밀투표의 원칙에 반합니다. 사전투표제가 공식적으로 도입되어 치른 첫 번째 선거 이후에 나온 2014년의 연구 논문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호선 교수는 그러면서 2014년에 나온 한 논문 내용을 일부 소개했는데 그 내용은 생략합니다. 기표 용지와 투표자의 인적 사항이 분리되어야 함이 선거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는 독일의 사례를 보면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우리 사전투표와 같은 기능으로 우편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표한 투표용지는 파란색 투표용지에 넣고 이것을 다시 주소가 적힌 회송용 빨간색 편지 겉봉에 넣어 개봉 시에 개봉자가 투표지의 투표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편으로 들어온 투표지가 소수일 경우에는
설령 기표된 투표용지에 인적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투표 내용을 제3자가 짐작할 수도 있을 것을 우려하여 개인이 어떻게 투표했는지 알 수 없도록 연방선거규칙은 적어도 한 개표함에서 50개 이상의 우편투표가 개표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하였는 바 청구인 역시 이름과 주소가 기재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도록 강요당함으로써 비밀투표의 권리를 침해당하였습니다. 투표용지의 바코드나 QR코드를 통해 투표자가 누구인지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은 중앙선관위 스스로 인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현행 사전투표제는 위헌입니다. 2. 투표의 등가성에 따른 평등선거 원칙의 위배. 아래 표는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치른 유권자들이 투표 의사를 최종적으로 언제 결정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위 조사 결과에 의하면 투표 3일 전부터 투표 당일 사이에 최종 투표 의사 결정을 하는 비율이 20, 30대는 44.9%, 40, 50대는 22.6%, 60대 이상은 13.1%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에 있는 4, 5일 사이에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않았거나 결정해서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선거 막판에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집중적으로 퍼뜨리려는 유혹도 여기에 기인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에서 사전투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예외적 수단이 아닌 1, 2차 투표의 성격을 띠고 있을 만큼 그 비중이 높아졌고, 심지어 어느 지역에서는 사전투표율이 본투표율보다 높아 본투표가 사후투표가 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유권자들이 적어도 동등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거나 노출되어 있음을 전제로 투표권을 행사해야 투표의 등가성, 다시 말해 평등한 투표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에 유권자들의 투표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만한 모르고 있던 뉴스가 나오거나 알고 있었던 중요한 사실이 실은 가짜였다는 등이 밝혀지더라도 이것이 투표에 반영될 수 없으므로 본투표자들과 사전투표자들이 행사한 투표 가치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에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 그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은 모두 무효 처리되는 심각한 주권 침해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청구인은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본투표를 하였는데, 이때 사전투표는 5월 27일 및 5월 28일 양일에 걸쳐 있었는 바 본투표 당일보다 제한적인 정보를 갖고 있던 사전투표자들의 투표 행위로 인해 청구인의 투표 가치는 침해되었고 결과적으로 차별되었습니다. 1인 1표의 평등선거에서 말한 한 표에 모든 유권자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자기 책임하에 최종적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평등권은 확실히 침해된 것이고, 사전투표가 있는 지금도 그 침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3. 선거운동 허용 유무에 따른 평등권 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체 투표자의 47.9%가 사전투표를 하였고,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전체 투표자의 40.5%가 사전투표를 하였습니다. 이런 수치는 사전투표라는 용어의 전제인 본투표가 무의미하게 되었다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즉 법정 공휴일로까지 지정하여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보장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사전투표는 이제 1차 투표적 성격, 그것도 이틀간에 걸쳐 벌어지는 투표가 되어 대한민국에서는 공식적인 투표가 5일간의 간격을 두고 2번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런 시간차는 위에서 말한 투표의 등가성 측면에서 평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중에 투표권을 행사하느냐, 선거운동이 종료된 이후에 투표권을 행사하느냐의 실질적인 평등권 침해의 문제로 귀착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행위를 제외한 행위, 특히 투표 참여 권유 활동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일 24시를 기하여 종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이하 1차 투표라고 합니다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까닭에 선거운동이 자유로운 날 행하여지지만 본투표, 이하 2차 투표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상태에서만 해야 합니다.
이것은 1차 투표자들의 경우 2차 투표자들보다 음으로 양으로 조직적 동원 투표가 더 수월하고 공식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은 상태에서 투표를 할 뿐 아니라 선거운동원들과의 접촉과 설득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그 영향을 받게 되므로 그렇지 못한 2차 투표자들에 비해 투표 의사결정에서의 자유로움이 그만큼 제약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것 역시 1차 투표자들과 2차 투표자들 사이에 투표의 등가성을 해야 하는 것으로서 평등선거의 원리에 위반되고 기본권으로서의 평등권도 침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1차 투표는 이틀, 2차 투표는 하루만 하도록 함으로써 이 또한 유권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차 투표는 전국 어디에서나 장소 불문하고 투표를 할 수 있으나 2차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역시 1차 투표자와 2차 투표자를 불평등하게 처우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4. 1차 투표로 인한 공개투표화 경향과 양심의 자유 침해. 2020년의 4.15 총선, 2022년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회 전국 지방동시선거를 거치면서 1차 투표와 2차 투표의 투표 성향이 명백하게 갈렸고 이런 경향성은 선거를 거듭할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4.15 총선 1차 투표에서 민주당은 56.3%, 미래통합당은 34.9%를 얻은 반면 2차 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이 46%를 얻어 45.6%를 얻은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도 관내 1차 투표용지가 먼저 개표되던 시점에서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지난 대선 당일 중앙선관위가 21시 5분경 처음으로 개표율 현황을 발표했는데 개표율 0.1% 가운데 득표율은 이 후보 62.6%, 윤 후보는 34.29%였고 이것은 관내 1차 투표용지 개함의 결과였습니다. 1차 투표와 2차 투표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정파적 경향성은 지방선거에서도 이어졌고 가장 최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 민주당의 진교훈 후보가 65.7%, 김태우 후보가 30.6%로 격차가 35.1%인데 비해 2차 투표에서는 진교훈 후보 48.5%, 김태우 후보 47%로 그 격차는 1.5%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1차 투표와 2차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의 정치 성향이 확연히 갈린다는 것인데 투표장에 언제 나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셈이 되어 비밀이 지켜져야 하는 주권 행사가 공공연한 정치 신념의 공개로 변질되었습니다. 청구인의 경우 1차 투표와 2차 투표를 다 경험하였는 바 이렇게 1차 투표와 2차 투표로 분리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언제 투표하였는지조차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하는 것에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양심의 자유 침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런 노골적 경향성을 이용하여 유명 연예인 등 사회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들이 비록 선거운동원은 아니지만 1, 2차 중 언제 투표한다는 식으로 대중들에게 위장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선거판을 혼탁스럽게 하고 유권자들을 오도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제도 설계 측면에서의 원천적 위헌성과 기본권 침해. 1. 편의와 목적의 혼동, 편의적 기능조차 상실. 전국적 단위의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장에 직접 갈 수 없는 유권자들을 위하여는 2014년 1월 17일 법률 제12267호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인 제148조가 사전투표소 설치 근거조항으로 전면 개정되기 전까지는 부재자 투표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었고 현재까지도 선상투표, 거소투표 등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국민의 참정권 행사는 적정하고도 충분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호선 교수는 여기에서 과거 부재자 투표 제도 관련 법조항 그리고 부재자 투표가 폐지되고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의 법조항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생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를 도입한 이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그 목적으로 꼽았습니다. 투표율이 높을수록 이에 비례하여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 형성의 정당성과 주권 위임에 대한 신뢰도 커지고 투표율이 낮을수록 그 반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선관위의 이러한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율 제고는 어디까지나 편의이고 투표율이 낮고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가지 않는 것이 단순히 주권 행사에 무관심하거나 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과 후보들에 대한 정치적 불신임을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의사 전달의 수단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구인은 2005년 변호사로서 투표 시에 후보자 전원에 대한 불신임의 의사가 보장되지 않은 채 유효투표가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 중 한 명을 택하여야만 하는 공직선거법이 참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판사건을 대리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선관위의 지고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뿐더러 오히려 여한 형태로건 투표장에 가도록 제도적으로 강요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자유로운 선거를 방해하는 비민주적인 강제선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의 자유로운 선거에는 기권을 통한 정치적 표현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0번을 양보하여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사전투표제 도입은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에서 보듯이 전혀 그렇지 않을 뿐 아니라 최근의 경향은 오히려 전체 투표율은 답보 상태이거나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사전투표율이 36.9%로 제21대 총선의 26.7%보다 10.2% 상승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전체 투표율은 77.1%로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77.2%에 비해 오히려 0.1% 하락.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20.6%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율 20.1%보다 0.5%포인트 올라서나 전체 투표율은 오히려 9.3%나 낮아짐. 가장 최근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은 22.64%로 2022년 6월 1일 동시지방선거의 20.43%보다 2.21% 올라서나 전체 투표율은 48.7%로 종전 총투표율 51.7%보다 오히려 3% 떨어짐. 위와 같은 객관적 수치는 사전투표가 그 편의적 기능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전투표 도입 당시 그 규범적 위헌성을 지적하였던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투표 제고 효과보다는 투표 분산 효과만 초래하고 있음을 증명해 줍니다. 더구나 이 분산 효과는 원칙과 예외, 상당수와 소수가 아니라 1대1에 가깝거나 오히려 본투표율을 넘어서서 1, 2차 투표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투표자 수 대비 사전투표율을 보면 전국적으로 47.9%이고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보면 비교적 낮은 대구의 43.1%와 경기의 43.9%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40% 후반대를 넘고 그중 6개 지역 전남 63.4%, 전북 60.4%, 광주 59.2%, 세종 55%, 경북 52.6%, 강원 50.5%는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미 상당수 지역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비율이 역전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되리라는 것은 시간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본말이 완전히 전도된 것으로서 국가 규범체계와 법적 안정성,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를 방치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 질서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호선 교수는 이어서 유비쿼터스 투표의 무모함과 불법성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강조한 내용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제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별도의 신고나 등록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제도는 전국 사전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선거인 명부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고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선거인에게 해당 선거구 투표용지의 발급과 교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방식을 유보팅, 즉
유비쿼터스 보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유권자가 원하는 곳,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다며 이런 제도를 중앙선관위는 세계 최초라고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민등록제를 통합전산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까닭에 세계 최초가 아니라 세계 유일이며 앞으로도 2등은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단의 현실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주민등록제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주민등록제 자체가 엄밀히 말하면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통제라는 측면에서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고 복지관리 차원에서 우리와 같이 유사한 국민 고유 식별번호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도 이것을 선거인 명부에 연동하도록 하는 나라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국민의 고유 식별번호를 선거인 명부 데이터베이스로 연동시킬 때의 편의성을 모르거나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져올 위험성과 위헌성을 알고 있기에 심사숙고하고 분별력을 발휘하여 절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술하겠습니다만 전자투표기를 도입하였다가 연방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던 독일조차도 전산망은 선거구별로 분리되어 있어 설령 어느 특정 선거구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선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절연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기술적으로 가능함을 보여주었던 통합전산망이 해킹 등의 위험에 처하게 되면 대한민국 선거는 한순간에 혼란 그 자체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가장 초보적인 위험관리 요령도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통합전산망이고 사전투표제가 없다면 굳이 이런 위험에 무모하게 노출될 필요도 없습니다. 선관위 통합전산망에 의한 무등록, 무제한 투표는 필연적으로 비밀투표의 원칙을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신고를 요하지 않음으로 인해 중복투표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투표 사실을 기록하고 전자적으로 송부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기표용지에 이름과 주소가 같이 기재되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투표의 비밀성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출된 투표 결과는 고스란히 선관위의 통합전산망에 남게 되는데 이는 선관위가 선거 후에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보고서에 조사 방법으로 통합선거인 명부에 의한 전수조사를 명기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유권자의 과반에 달하는 국민의 정치 성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중앙선관위가 갖고 있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중앙선관위가 개인별 투표 결과는 따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하겠지만 이러한 해명은 선관위라는 국가기관의 구성원의 선의에 대한민국의 정치적 운명을 맡기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밝혀진 바 있는 선관위의 자녀, 친인척 특혜 채용의 비리는 선관위 구성원들이 상하를 막론하고 그 윤리성이나 전문성에서 공정, 투명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폐쇄적 이익집단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누가 어떤 짓을 무슨 목적을 위해 어떤 수단을 통해 하더라도 하등 놀랄 것 없는 수준의 타락된 직업관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들에게 국민의 정치적 결단의 흔적과 향후 의사결정의 방향성이 고스란히 자료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설령 선관위가 제도적으로 개인별 투표 성향에 대한 집계를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완전히 차단한다고 하더라도 통합선거인 명부에 있는 투표 여부, 1차 투표자, 2차 투표자는 별도의 자료를 가공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자체도 엄청난 기밀사항이고 얼마든지 악용이 가능합니다. 개인별로는 아니더라도 집단별로 정치 성향을 구해갈 수 있고 누적적 선거 불참자의 자료를 이용하여 투표에 참여한 것처럼 가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유권자의 합리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해야 할 책무가 있는 바 현행 사전투표제가 현행대로 존치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근본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고 청구인으로서는 선거제도의 공정, 투명한 관리에 대한 기대가 무너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어 행복 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다 기술적 측면의 위험성에서 초래되는 위헌성과 독일 헌재의 교훈. 1. 국가정보원이 공식적으로 그 위험성을 경고한 우리 선관위의 통합전산망 관리 시스템 사전투표 외부 개입 가능성은 이와 비슷한 기술적 위험성을 인지하고 2009년 3월 3일 전자투표기 사용을 위헌으로 판정한 독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례와 상당 부분 닮았고 이 사건에서 독일 헌재가 내린 결정은 주권 위임을 통한
통치의 정당성 확보 수단으로서의 선거의 조건을 명쾌하게 정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사건 개요를 보면 2005년 9월 치러진 제16대 연방하원의원 선거에 대하여 195건의 선거소송이 연방하원에 제기되었으나 하원에서는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전자투표기 사용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2건의 선거소송 청구인들이 독일 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에 선거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9년 3월 3일 독일 헌재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자투표기 사용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독일 헌법재판소는 전자투표기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선거에 주권자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왜곡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기술적으로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고, 그 가능성으로부터 오는 의혹이 일반 국민들에게 쉽게 기술적으로 납득하여 풀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면 선거가 지녀야 본질적인 공적 투명성을 해치고 국민의 자기 통치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종국적으로 위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하 결정 주문과 함께 우리 현실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판시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호선 교수는 당시 독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그리고 그것이 한국 현실에 시사점을 주는 그 판시 이유를 쭉 설명했는데, 많이 길어지니까 그 부분들은 생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전자투표기기의 위험성이 현실로 드러났다거나 그 형식적 요건의 하자가 직접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선거 과정이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공적 투명성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34년 전에 제정되어 시행 중이었고, 연방의회에서 모두 기각하였던 선거소송을 받아들여 위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법적 안정성을 지키면서 미래로 향한 것입니다. 국가사법의 중추, 공동체 분쟁 해결의 기관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준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전투표제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기술적, 제도적으로 독일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던 사안에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중대한 위헌적 요소, 민주공화정적 질서와는 양립할 수 없는 모순과 불법성을 안고 있습니다. 기표용지에 투표자의 인적사항이 같이 기재되고 그 자료가 국가기관의 전산망에 남아있도록 한다는 자체로 이미 대한민국은 독일 헌재 기준에 의하면 헌법상의 선거 원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청구인으로서는 이런 제도가 아무런 고민도 없이 단지 기술이 뒷받침되고 편의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도입되어 10년간이나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이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이호선 교수는 이어서 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의 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지금의 사전투표제는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투표자 중 17.5%가 사전투표를 신뢰하지 않아서 당일 투표를 택했다고 답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0년간의 실험이면 충분합니다. 의심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원은 의심나면 주권자의 이익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멀쩡히 운영되던 부재자 투표를 폐지하고 오로지 투표율을 높이겠다는 그 편의적 발상으로 도입한 제도가 그 편의적 기능조차 못할 뿐더러 원천적으로 위헌성을 안고 있고 생리적으로 그 불법성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사전투표가 계속 존치될 경우 대한민국은 선거를 치를 때마다 극심한 내분과 분열로 치닫고 정치적 내전을 넘어 실질적인 망국적 국가분열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것을 막을 책임이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현행 헌법으로의 개정 당시 대법원에 두기로 했던 헌법심판 기능을 법원의 반발로 독일식 헌법재판소로 방향을 급선회하여 부랴부랴 탄생했던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이유,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는 상당히 긴 분량이긴 하지만 우리가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데 적잖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